나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식당에서 음식이 10분만 늦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약속 시간에 상대방이 5분만 늦어도 온몸에 열이 올랐다. 엄마는 늘 말했다. 너는 그 성격 때문에 복을 다 흘리고 다닌다고. 틀린 말은 아니었다. 25에 만난 첫 번째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다. 다정하고 성실했지만 느긋한 성격이었다. 카페에서 메뉴를 고르는 데만 10분이 걸리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10분을 견디지 못했다. 결국 사귄 지 석 달 만에 내가 먼저 말했다. 우리 그만 만나자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이는 속도마저 느려서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두 번째 남자친구는 더 짧았다. 한 달 반. 세 번째는 2달. 서른이 되자 주변에서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혹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시선. 그 시선조차 참을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나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은 내 가장 크고 단단한 결함이었다. 32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다. 친구의 소개로 보석 세공 관련 업계 모임에 나갔다. 나는 그때 이미 작은 보석 가공 일을 배우며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고 새로운 거래처를 만들 요량이었다. 서울 종로의 한 호텔 연회장. 조명이 따뜻한 주황빛으로 내려앉던 그 공간에서 나는 그를 처음 보았다. 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존재감을 일부러 줄이려는 듯 몸을 약간 웅크리고 있었다. 남들이 떠드는 사이 혼자 물잠만 돌리고 있던 그 남자.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그 인사가 어찌나 자연스러웠는지 나도 모르게 고개가 따라 숙여졌다. 자리를 옮겨 나란히 앉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옆에 앉자마자 나는 습관처럼 시계를 보았다. 행사 시작 시간이 15분이나 지나 있었다. 입술을 깨물며 다리를 떨었다. 그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많이 기다리셨죠? 하고 말했다. 그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네, 저는 기다리는 걸 정말 못해요. 보통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웃거나 가벼운 농담으로 넘기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제가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에 걸렸다.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는데 그의 눈을 보면 장난이 아니었다. 깊고 진한 갈색 눈동자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훈련해온 사람 같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그는 정말로 나를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항상 먼저 도착해 있었고 카페에서 메뉴를 고를 때면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2잔을 주문해 놓았다. 내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그리고 자기 것은 아무거나. 그의 아무거나가 매번 달랐다. 어떤 날은 카페라떼, 어떤 날은 유자차, 어떤 날은 딸기 스무디. 자기 취향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그 모습이 처음에는 편했고 나중에는 조금 불안했다. 이 사람 왜 이렇게까지 맞춰주는 걸까? 사귄 지 2달쯤 되었을 때 내가 물었다. 왜 항상 나한테 맞추기만 하느냐고. 그가 국밥집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참을 뜸을 들였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좁은 식당 안에 된장 끓는 냄새와 밥 짓는 김이 뒤섞여 후텁지근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아버지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하고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따뜻하던 갈색 눈에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나는 숟가락을 든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가 바람을 핀다고. 한두 번이 아니라 자기가 기억하는 한평생이라고.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어머니의 눈이 항상 부어있던 아침 풍경이 자기에게는 일상이었다고. 아버지는 집에 돈을 넣지 않았고 밖에서 여자들에게 쓸 돈이 없으면 어머니의 지갑을 뒤졌다고 했다. 형제들이 넷인데 전부 아버지를 증오하지만 어머니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니까 아무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밥이 식어갔다. 창밖 빗소리만 커졌다. 나는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다리다 세월을 다 보냈다고.
현관문 앞에서 서서 새벽 2시까지 기다리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그 고백을 듣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하나는 이 사람의 가정에 대한 서늘한 두려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남자를 향한 깊고 뜨거운 신뢰였다. 그가 나를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첫마디가 단순한 호감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내뱉은 맹세였다는 것을 그제야 이해했다. 나는 식어버린 국밥을 밀어넣고 그의 떨리는 손 위에 내 손을 포겠다. 따뜻하고 거칠었다. 기름땡이가 밴 성실한 손이었다. 괜찮아 하고 내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잖아. 그가 나를 올려다 보았다. 붉어진 눈시울, 국밥집의 형광등 아래에서 그 얼굴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오래 생각했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곱씹었다. 평생 바람만 피운 남자, 그 남자 때문에 무너진 가정, 그럼에도 이혼하지 않은 어머니.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쳤을 것이다.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다릴 수 없었다. 이 사람과 함께하겠다고 결심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쓰는 것이 나의 성미가 허락하지 않았다.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이 이번에는 나를 밀어주었다. 그를 향해, 그의 상처 속으로 나는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은 생각보다 빨랐다. 사귄 지 넉 달 만에 양가 상견례를 잡았고 그로부터 2달 뒤에 식을 올렸다. 기다리지 못하는 내 성격 탓도 있었지만 그이도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올 때 붙잡지 않으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비겁인 거라고. 문제는 시댁이었다. 첫 상견례 날 서울 강북의 한 한정식 집이었다. 시어머니는 단정한 남색 한복을 입고 나오셨다. 머리를 단아하게 올리셨는데 목 뒤로 살짝 빠져나온 잔머리가 은빛이었다. 인사를 드리자 두 손으로 내 손을 감싸주시며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손이 따뜻했다. 그런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떨림의 이유를 곧 알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30분 늦게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시어머니의 등이 눈에 띄게 굳었고 남편의 형제들, 그러니까 시누이와 3명의 도련님들이 일제히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양복상의 단추를 풀며 상석에 앉았다.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낮부터 한잔하신 게 분명했다. 시아버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천천히 감추지도 않고. 그리고 말했다. 얼굴은 이쁜 편이네. 며느리가 이뻐야 집안이 환해. 근데 좀 말라빠졌어. 애는 잘 낳겠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내 옆에 앉은 남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살며시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여보 인사부터 하셔야지요.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인사는 무슨, 내가 뭐 처음 보는 사람이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얼굴 좀 보면 안 돼. 나는 그때 처음 느꼈다. 이 가족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는지를.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시누이는 물잔만 만지작거렸고 큰 도련님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남편의 동생 둘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다. 그것은 분노의 부재가 아니었다. 분노가 너무 오래되어 이미 체념이 된 것이었다. 뼈에 스며든 무력감. 그 방 안에서 유일하게 시아버지만이 자유로웠고 나머지는 전부 포로였다. 식사 내내 시아버지는 혼자 소주를 4병 비웠다. 중간에 전화가 2번 왔는데 자리를 피하지도 않고 받았다. 응, 나 지금 바빠. 아들 상견례야. 끝나면 연락할게. 목소리가 달랐다. 가족에게 하는 퉁명스러운 말투가 아니라 부드럽고 나른한 마치 다른 사람 같은 톤이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추는 것을 나는 보았다.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반찬을 집어 내 앞에 놓아주셨다. 많이 먹어라. 이 집 더덕구이가 맛있단다. 그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 결혼 후 나는 시댁에 격주로 한 번씩 방문했다.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직접 만든 반찬을 싸주셨다. 깍두기 갈치조림, 소고기 장조림, 용기마다 이름표를 붙이셨는데 정갈한 볼펜 글씨 위에 작은 하트를 하나씩 그려 넣으셨다. 나는 그 하트들을 볼 때마다 목이 메었다. 시아버지는 집에 거의 없었다. 있을 때는 대낮부터 술을 마시거나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잠을 잤다. 한 번은 내가 설거지를 돕고 있는데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며느리 손이 참 곱네하며 내 손등을 톡 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뺐다. 시아버지는 키득키득 웃으며 나갔다. 그 뒤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스쳐갔다. 미안하다 하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주 작은 소리로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내 손을 만졌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다 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평생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와 진짜 가까워진 건 결혼하고 6달쯤 지난 봄이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주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셨다. 현관에 들어서시며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시는 모습이 꼭 남의 집에 처음 온 손님 같았다. 나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드렸고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얘기를 꺼내셨다. 22살에 시집 왔고 시집 오기 전에 시아버지가 얼마나 멋있었는지 웃으실 때 보조개가 깊었다고. 그때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고 말씀하셨다. 아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두 문장 사이의 간격에 40년이 들어있었다. 나는 물었다. 어머니 왜 떠나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셨다. 봄볕이 비치는 창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시다가 대답하셨다. 애들이 아빠 없는 자식 소리 들을까봐 그것만 생각했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시더니 마른 손으로 내 볼을 닦아주셨다. 울지 마. 다 지난 일인데 지난 일이 아니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를 시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가게에 들렀다. 내 보석 작업 때 서랍 깊숙이 넣어둔 진주 목걸이가 하나 있었다. 담수 진주로 직접 세팅한 것인데 은은하고 단아한 광택이 시어머니를 닮았다고 늘 생각했다. 거기에 어울리는 진주 귀걸이를 하나 더 만들었다. 밤새 작업대 앞에 앉아 귀걸이 고리를 다듬었다. 새벽 4시에 완성했다. 다음 주에 시댁을 방문해서 조그만 벨벳 상자를 시어머니 손에 올려드렸다. 시어머니는 상자를 열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셨다. 진주알 위로 형광등 불빛이 부드럽게 번졌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이걸 내가 해도 되는 거니? 하고 물으셨다. 네, 어머니한테 제일 어울려요. 시어머니는 상자를 가슴에 안으셨다. 소리 없이 우셨다. 어깨가 가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 사람을 지키겠다고.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이 부당한 세월이 더 이어지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그 진주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40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은 말, 어머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는 문장을 담은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그 목걸이를 한 번도 빼지 않으셨다. 결혼 후 첫 해가 지나고 두 번째 해에 여름이 왔을 때 나는 서울 종로 귀금속거리 뒷골목에 작은 공방 겸 매장을 열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었다. 보석 세공 기술은 내 손에 붙은 유일한 재산이었고 남편은 그 재산을 누구보다 잘 알아보는 사람이었다. 매장 이름은 따로 짓지 않았다. 간판 없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만 운영하는 조용한 공방.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었다. 매장 안쪽에는 진열장 3개와 세공 작업대가 있었고 입구에는 이중 잠금 유리문을 달았다. 보석을 다루는 곳이니 보안은 기본이었다. CCTV 4대 출입 시 자동 녹화, 그리고 안쪽 작업대 아래에 비상 버튼 하나. 그걸 누르면 매장 유리문이 자동으로 잠기고 동시에 경찰서와 경비업체에 신호가 간다. 보험회사에서 권장한 시스템이었는데 설치할 때만 해도
이걸 실제로 쓸 일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문제의 시작은 남편의 둘째 형이었다. 추석 모임에서 둘째 형이 무심코 말했다. 막내가 종로에서 보석 공방을 열었는데 요새 꽤 잘 된다더라. 그 한마디가 식탁 위에 놓이자 시아버지의 눈이 달라졌다. 젓가락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고개만 천천히 돌려 나를 봤다. 그 시선을 나는 알고 있었다. 물건을 계산하는 눈이었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 남편의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누나는 한숨부터 쉬었다. 올케 아버지가 매장 주소를 물어봤어.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누나는 그 침묵 사이로 오래 참아온 이야기를 꺼냈다. 큰형이 인쇄소를 열었을 때 시아버지가 찾아와 거래처에 자기 이름으로 외상을 걸었다고 했다. 300만 원이 넘는 인쇄용지 대금이 큰형에게 고스란히 떨어졌고 큰형은 그 돈을 갚느라 석 달 동안 직원 월급을 밀렸다. 둘째 형이 중고차 매매업을 할 때는 전시 차량을 가져가 되팔아버렸다. 누나가 미용실을 운영하던 시절에는 거래처인 화장품 업체에 전화해서 자기 딸이 사장이라며 물건을 떼어갔고 그 물건은 꼬님에게 갔다. 누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옳게 우리는 다 당했어. 아버지가 주소를 안다는 건 곧 간다는 뜻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식탁 앞에서 물컵을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나는 봤다. 그가 입을 열었다. 형 누나들한테 미안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 말 끝에 붙은 침묵이 무거웠다. 나는 그 침묵을 기다렸다. 기다리지 못하는 내가 이 사람 앞에서만은 기다릴 줄 알았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당하지 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할 생각 없어. 그로부터 열흘 뒤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다. 오후 3시쯤 매장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시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여자. 나는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지만 즉시 알았다. 꼬니엠.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데리고 다닌다는 그 여자. 40 중후반쯤 되어 보였고 밍크 카라가 달린 얇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9월 말 서울에서 그 옷차림은 우스꽝스러웠다. 볼에 올린 핑크빛 블러셔가 지나치게 진했고 입술 라인을 넘어간 립스틱이 번져 있었다. 시아버지가 문을 밀며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목소리가 과장되게 높았다. 술 냄새가 유리문 사이로 밀려들었다. 이른 오후부터 마신 것이 분명했다. 꼬님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며 매장 안을 둘러봤다. 그녀의 눈동자가 진열장 위에 세팅된 보석들 위를 훑었고 입꼬리가 올라갔다. 시아버지가 진열장 앞에 섰다. 이게 다 금이야 은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손이 진열장 위에 올라갔다. 잠금 장치가 걸려 있어서 열리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이거 좀 열어봐.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빌려줘. 이 사람이 생일인데 선물을 해줘야 하는데. 꼬님이 진열장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루비가 세팅된 목걸이를 가리켰다. 시아버지가 따라 가리켰다. 저거 이쁘네. 저거 하나 싸줘. 나중에 돈은 줄게. 나중에. 그 나중에라는 말이 큰형의 300만 원이었고 둘째 형의 전시 차량이었고 누나의 화장품이었다. 나는 작업대 의자에서 일어나 진열장 앞으로 걸어갔다. 시아버지, 여기 있는 물건은 전부 위탁 세공 의뢰받은 고객 소유입니다. 제 물건이 아니에요.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었다. 꼬님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물건 하나 못 주나. 나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다. 고객님, 저는 이분의 며느리이기 전에 이 매장의 사업자입니다. 위탁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책임은 제가 집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술기운과 분노가 뒤섞인 색이었다. 그가 갑자기 진열장 위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유리가 울리는 소리가 좁은 매장 안에서 크게 울렸다. 이 집안에서 내가 누군데 감히. 그 순간 꼬님이 재빠르게 열려있던 두 번째 진열장 서랍 쪽으로 손을 뻗는 것이 보였다. 세팅 전 나석, 즉 가공 전의 원석, 여러 점이 담긴 벨벳 트레이가 그 안에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이 트레이에 닿기 직전 작업대 아래로 손을 뻗어 비상 버튼을 눌렀다. 짧은 전자음이 울렸다. 매장 입구의 이중 유리문이 자력으로 잠기는 둔탁한 소리가 뒤따랐다.
시아버지가 소리가 난 문 쪽을 돌아봤고 꼬님의 손이 트레이 위에서 멈췄다. 매장 천장에 CCTV 4대가 빨간 녹화등을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지금 이 매장의 출입문은 잠겼고 CCTV 4대가 전부 녹화 중입니다. 경비업체와 관할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호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시아버지가 나를 노려봤다. 그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공존했다. 꼬님은 손을 트레이에서 뗀 채 굳어 있었다. 밍크 카라코트 아래로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7분 뒤 경찰 2명이 도착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경찰 제복을 확인한 꼬님이 먼저 무너졌다. 아니, 우리는 그냥 구경하러 온 거예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진열장 앞에 서 있었다. 내가 문을 열어주자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다. 화면에는 꼬님의 손이 서랍 쪽으로 뻗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다. 경찰이 시아버지에게 물었다. 어르신이 매장 사업자와 무슨 관계이십니까?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며느리야. 경찰이 나를 받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려 한 건 가족 관계와 무관합니다. 시아버지의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평생 누군가에게 거절당해 본 적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패배의 모양이었다. 보석 공방 사건 이후 계절이 2번 바뀌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피었다가 여름이 무르익었다. 그 사이 시아버지는 놀랍도록 조용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쓴 날 이후로 명절 모임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는 전화만 간간히 올 뿐이었다. 남편은 그 침묵이 오히려 불길하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을 거라고 대답했다. 돌이켜보면 괜찮을 거라는 말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하는 말이었다. 시어머니의 칠순잔치는 그해 초가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잡혔다. 장소는 강남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이었다. 큰형님이 예약을 맡았고 둘째 형님이 꽃장식을 시누이가 답례품을, 남편과 내가 케이크와 진행을 담당했다. 넉 달 전부터 준비한 잔치였다. 5 형제가 처음으로 한마음이 된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사랑이었다. 나는 그게 좋았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잔치 당일 아침 나는 시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남양주 진주 양식장에서 직접 고른 바로 그 진주 브로치였다. 이전에 드린 목걸이 세트와 어울리도록 같은 색조의 크림빛 진주를 골랐다. 남편이 내 어깨 뒤에 서서 브로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가에 옅은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 그림자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레스토랑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대나무 칸막이 너머로 전통 장식이 은은하게 빛났다. 큰 방에는 6개의 둥근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국화와 코스모스를 섞은 꽃꽂이가 중앙에 앉아 있었다. 향긋한 참기름 냄새와 들깨 향이 주방 쪽에서 은근하게 흘러왔다. 오후 5시가 되자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오랜 교회 친구분들, 동네 경로당에서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형님들과 시누이의 장인, 장모님, 사돈 어른들까지 모두 32분이 자리를 채웠다. 시어머니는 연보라색 저고리에 내가 드린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다. 귀에도 같은 세트의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고 오늘 새로 달아드린 브로치가 저고리 깃 위에서 부드럽게 반짝이고 있었다. 70년을 살아온 얼굴에 화장기는 거의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한 표정이었다. 축하 인사와 건배가 이어졌다. 큰형님이 마이크를 잡고 어머니께 절을 올렸고 시누이가 준비한 어린 시절 사진 슬라이드가 벽면에 비춰졌다.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아이들을 업고 시장에서 콩나물을 파는 흑백 사진이 지나갈 때 나는 시어머니의 손끝이 테이블볼을 꼭 쥐는 것을 보았다. 남편이 내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가 6시 반쯤이었다. 전복죽 잡채, 갈비찜, 해물파전. 따뜻한 음식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겹겹이 쌓여갈 즈음 복도 쪽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렸다. 시아버지였다.
양복상의 단추는 하나도 채워져 있지 않았고 넥타이는 비틀려 한쪽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구두 한 짝의 끈이 풀려 질질 끌리고 있었다. 술 냄새가 문턱을 넘기 전에 먼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달고 텁텁하고 쓴 소주와 막걸리가 뒤섞인 냄새였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30초가 걸리지 않았다. 어르신들의 젓가락이 멈추었고 웃음이 입술 위에서 굳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진주 목걸이 위로 올라갔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큰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을 막으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형님의 어깨를 밀치며 중앙 통로로 걸어갔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테이블 앞에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듯 고개를 뒤로 젖히더니 크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유쾌함이 없었다. 비어 있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칠순이라며 나는 초대도 안 받았네. 자식들이 애비를 빼놓고 잔치를 하다니 효도를 참 잘들 한다. 목소리가 방 안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큰형님의 장모님이 놀란 눈으로 수저를 내려놓으셨다. 시아버지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거기 앉아 계신 분은 누구시냐? 아, 사돈이시구나. 우리 큰 며느리 어머니. 딸 하나 못 가르쳐서 남의 집 아들한테 시집 보내놓고 잔치에는 잘도 오셨네. 큰형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큰형님이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둘째 형님의 장인어른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돈어른 얼굴이 참 좋으시네. 돈이 많으신 분은 얼굴에 기름기가 다르다고 우리 둘째한테 좀 빌려주시지 그러셨나. 방 안에 누군가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온몸이 굳어 있었고 턱 근육이 돌처럼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손등을 엄지로 누르며 일어서지 마 라고 속삭였다. 남편의 눈이 젖어 있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70 먹은 할멈이 진주 목걸이에 꽃 브로치까지 달고 앉아서 뭔 생색이냐. 그 돈이면 나한테 줄 것이지. 평생 내가 벌어다 먹여 살렸더니 늙어서는 자식들 등쳐서 잔치나 하고 앉았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했다. 나는 그 변화를 정면에서 보았다. 40년 넘게 웃음 아닌 웃음을 짓고 울음 아닌 울음을 삼키며 체념이라는 이름의 두꺼운 벽 뒤에 자신을 숨기고 살아온 여자의 얼굴이 7초 만에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눈이 붉어지는 대신 오히려 맑아졌다. 그 맑음이 무서웠다. 분노는 뜨거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분노는 차가웠다. 70년 동안 얼어붙은 호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갑고 깊고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오른손으로 앞에 놓인 갈비찜 접시를 들어올렸다. 갈색 양념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접시가 시아버지의 양복 가슴 위로 정확하게 날아갔다. 쨍하는 소리가 울렸고 양념 국물이 넥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시아버지가 비틀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보라 저고리 위에 양념이 튀어 얼룩이 번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시아버지만 보고 있었다. 이혼할 거야.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 마이크를 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방 안의 32명 모두가 그 세 글자를 들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되돌릴 수 없는 목소리였다. 시아버지의 입이 벌어졌다. 뭐라고 말하려는 듯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처음이었다. 내가 이 가족을 알게 된 이후로 시아버지가 말문이 막힌 것은 처음이었다. 시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큰형님이 고개를 숙였고 둘째 형님이 테이블 위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떨었다. 남편은 내 손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이 볼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브로치를 보았다. 양념 국물이 진주 위에 한 방울 맺혀 있었다. 하지만 진주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더럽혀지지 않았다. 방 안은 완전한 혼란이었다. 하객 어르신 한 분이 물수건으로 테이블을 닦고 계셨고 레스토랑 직원이 뛰어들어와 무릎을 꿇었고 시아버지는 양복에 묻은 갈비 양념을 손으로 훔치며 비틀비틀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혼란 속에서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등이 곧았다. 40년 만에, 아니 어쩌면 70년 만에
처음으로 등을 완전히 편 채 서 있었다. 칠순 잔치가 끝난 그 밤 우리는 아무도 집에 가지 못했다. 강남 레스토랑에서 나온 32명의 하객 중 절반은 주차장에서 울었고 나머지 절반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 사라졌다. 사돈 어른들에게는 남편이 큰형님이 시누이가 각각 전화를 돌려 사과했지만 큰형님 장모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다. 그날 밤 11시 시어머니는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담수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 남편이 물을 한 잔 따라 드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부엌에 서서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저고리 깃에 달린 바로 그 진주 브로치에는 아직 갈비 양념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것을 닦아드리겠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꺼내지 않았다. 어떤 얼룩은 지워지기 전에 기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이었다. 나와 남편 시어머니, 큰형님까지 4명이 함께 갔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단 한 번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40년이 넘는 외도 가정폭력 자녀 사업장 착취. 변호사는 볼펜 끝으로 메모지를 톡톡 두드리며 물었다. 어머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3초인지 30초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사무실 창밖으로 9월 햇볕이 비스듬히 들어와 시어머니의 은발 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핸드백에서 꺼낸 것은 낡은 갈색 가죽 수첩이었다. 나는 30년 동안 모았습니다. 변호사가 수첩을 펼쳤을 때 나는 남편의 손이 내 무릎 위에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예금 내역, 적금, 만기 기록, 부동산 전세 보증금 이동 내역, 하나하나 꼼꼼하게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다시 두드리고 3번째로 두드린 뒤 고개를 들었다. 약 30억 원입니다. 큰형님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부딪혔다. 남편이 내 손을 놓았다가 다시 잡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보았다. 마디가 굵고 갈라진 손.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를 절이고 시장에서 반찬을 팔아 모은 돈이었다. 아이들 등록금을 내고도 남편의 술값을 치르고도 외도 상대에게 빠져나간 생활비를 메우고도 남은 돈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몰래 쌓아올린 돈이었다. 변호사가 볼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문제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입니다. 상대 측에서 청구하면 최대 절반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분의 왼손이 목걸이에 진주알 하나를 꽉 쥐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내가 세팅한 그 진주는 7mm짜리 담수 진주였는데 시어머니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변호사는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어머님의 현재 주소지를 변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거 사실을 확보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사실상 제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장 착취 기록, 경찰 조서, CCTV 영상 모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시어머니는 35년을 살았던 남양주 집에서 짐을 뺐다. 큰형님의 용인 아파트 근처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2가방과 앨범 한 상자, 그리고 그 갈색 가죽 수첩이 전부였다. 시아버지는 그날 집에 없었다.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혼 소송이 접수된 것은 10월 첫째 주였다. 예상대로 시아버지 측에서 반응이 왔다. 처음에는 전화였다. 큰 형님에게, 둘째 형님에게, 시누이에게, 그리고 우리 남편에게. 목소리는 으르렁거림과 애원 사이를 오갔다. 30억 중 15억은 자기 몫이라고 했다. 자기가 가장으로 이 가정을 지켰으니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남편은 전화를 끊은 뒤 화장실에 들어가 10분 동안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물 한 잔을 들고 기다렸다. 나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문 앞에서만은 기다릴 수 있었다. 아니, 기다려야만 했다. 11월이 되자 시아버지의 요구 금액이 8억으로 줄었다. 12월에는 5억. 1월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시누이에게 온 문자에는
3억만 주면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적혀 있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예상 범위 아닙니다. 좀 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용인 오피스텔에서 처음으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내가 격주로 찾아가면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어주시며 웃으셨다. 그 웃음이 어색하면서도 진짜였다. 오피스텔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 아래에서 시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말씀하셨다. 이상하다 조용한 게 이렇게 좋은 거였어. 그 말에 내 가슴이 먹먹해진 것은 조용함이 좋다는 그 문장 안에 40년이 넘는 소음이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다. 점심때쯤 공방에서 원석을 세팅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의 목소리는 이상했다. 떨리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냥 텅 빈 소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루페를 내려놓았다. 손끝에 감각이 없어졌다. 어떻게라는 한마디가 겨우 나왔다. 계단에서 떨어지셨대. 술 드시고 원룸 계단에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공방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희고 차가웠다. 머릿속에서 여러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는데 그것들은 서로 이름이 달라서 한꺼번에 부를 수가 없었다. 안도라고 부르기엔 너무 서늘했고 슬픔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건조했다. 남편이 전화 너머로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숨소리 안에도 같은 이름 없는 것들이 들어있었다. 시어머니에게는 큰형님이 알렸다.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나는 직접 보지 못했다. 다만 큰형님이 나중에 말해주었다. 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 없이 창밖을 보시다가 그래 하고 한 글자만 하셨다고. 그리고 서랍에서 그 갈색 수첩을 꺼내 한 장을 찢으셨다고. 어떤 장이었는지는 큰형님도 묻지 못했다. 나는 공방 작업대 위에 놓인 반쯤 세팅된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그 반지의 중앙석은 아직 비어 있었다. 세팅이 끝나지 않은 상태. 우리 가족의 이야기도 그랬다. 완결이 아니라 중단이었다. 사과도 용서도 화해도 없이 계단 끝에서 멈춰버린 이야기.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시간이 유난히 길었다. 나는 거실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건조했다. 울지 않았다. 그 건조함이 어떤 울음보다 무거웠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가 말했다. 이상하다. 아무것도 안 느껴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아서 서로를 상쇄해버린 상태였다. 미움과 안도와 죄책감과 허무가 동시에 같은 무게로 내려앉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얼굴을 하게 된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인지 추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불을 끌어올려 그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장례식장은 의정부의 작은 병원 지하에 마련되었다. 큰형님이 골랐다. 가장 작은 빈소, 가장 조용한 자리. 화환은 가족이 보낸 2개뿐이었고 국화향이 지하 복도의 습한 공기와 섞여 묘하게 쓸쓸한 냄새를 만들어냈다. 형광등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그 불빛 아래에서 영정사진 속 시아버지는 이상하리만큼 젊어 보였다. 아마 10년도 더 전에 찍은 사진일 것이다. 넥타이를 메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본 적이 없었다. 3일장이었다. 남편이 상주 완장을 2팔에 끼는 동안 손이 떨리지는 않았지만 완장의 검은 천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내가 매듭을 고쳐 묶어주었다. 고맙다는 말 대신 남편은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 첫째 날 조문객은 3명이었다. 시아버지의 옛 직장 동료라고 했다. 그중 한 명은 부의금 봉투를 내밀면서 혹시 고인이 빌려간 200만 원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다. 둘째 형님이 침착한 목소리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고 그 사람은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갔다. 나머지 2사람도 비슷했다. 한 사람은 500만 원, 다른 한 사람은 300만 원. 숫자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빈소의 공기가 조금씩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둘째 날이 되자 남편의 누나가 방명록을 세어보았다. 시아버지의 낡은 휴대전화에는 1700개가 넘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큰형님이 하나하나 보고 문자를 보냈다. 돌아온 응답은 11개. 그중 7명이 실제로 왔고 넷은 전화로만 안부를 전했다. 7명 중 5명이 돈 이야기를 꺼냈다. 총액을 합산하면 4천만 원이 넘었다. 남편은 방명록 옆에 서서 그 숫자들을 듣고만 있었다. 나는 빈소 한쪽 구석에서 일회용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슬프다기보다 건조했다. 비가 온 뒤 마른 땅이 갈라지듯 어떤 감정도 표면에 고이지 않고 전부 스며들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남편도 형님들도 누나도 같은 표정이었다. 울음은 없었다. 분노도 없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차분한 움직임만이 빈소를 채웠다. 셋째 날 오전 시아버지의 형제 2분이 도착했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는 70 중반의 나이에도 허리가 곧았고 작은아버지는 한쪽 무릎이 좋지 않은지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2분은 영정 앞에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다. 큰아버지가 먼저 일어나며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에는 수십 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발인 전 작은 방에서 가족끼리 둘러앉았을 때 큰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더 일찍 손을 잡아줬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낮고 고르지 못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달랐어. 근데 그걸 버릇이라고만 생각했지 병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작은아버지가 지팡이 손잡이를 2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한테 조카들한테 면목이 없다. 남편의 큰형님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중간에 끊겼다. 괜찮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괜찮다는 말로는 40년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큰아버지가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3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했다. 많지 않지만 장례비라도 보태라는 뜻이었다. 봉투 위에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었는데 작은아버지의 손글씨였다. 이제는 편하게 살아라 부디. 문장 끝에 마침표 대신 쉼표가 찍혀 있었다. 아직 말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큰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네 아버지 목까지 잘 살아. 그게 복수가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 두 형제는 빈소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작은아버지의 지팡이 끝이 복도 타일 위에서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멀어졌고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남편이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오지 않으셨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대신 발인 다음 날 내가 용인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문을 열어주신 시어머니는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고 계셨다. 목에는 여전히 담수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미소가 예전과 달랐다. 예전의 미소에는 항상 사과가 섞여 있었다. 죄송해요. 우리 집이 이래서. 그런 기류가 늘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미소에는 그것이 없었다. 그냥 반가움이었다. 순수한 반가움. 차를 내려주시며 시어머니가 봉투 이야기를 꺼내셨다. 큰형님이 이미 전화로 말씀드렸던 모양이었다. 300만 원 시아버지의 형제분들이 남기고 간 그 돈.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돈 기부하고 싶어. 어디로요? 하고 내가 여쭈었다. 아이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한테. 시어머니의 눈이 창밖을 향했다. 오피스텔 12번째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대단할 것 없는 도시 외곽이었지만 3월 초의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며 시어머니의 어깨 위에 따뜻한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아버지 없는 게 불행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아.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건 다르지. 그 아이들한테는 뭐라도 있어야 해. 나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찻잔을 들었다. 그 손이 떨리지 않았다. 30년 동안 갈색 수첩의 숫자들을 적어 내려가던 손, 진주알을 꽉 쥐던 손, 갈비찜 접시를 들어 올리던 손.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한 차를 감싸고 조용히 쉬고 있었다. 한 주 뒤 남편이 가족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가자. 큰형님이 바로 답했다. 어디? 남편이 적었다. 멀리 따뜻한데. 누나가 스페인은 어때? 라고 보냈고 둘째 형님이 바르셀로나 좋지라고 이어 적었다. 시어머니에게 여쭈자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그 말에 대화방이 잠시 조용해졌다.
70년을 사시면서 한 번도 남편이 내 옆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1등석 끊자. 내가 웃었다. 남편도 웃었다. 오래간만이었다. 웃음 뒤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웃음. 아무도 난입하지 않을 웃음. 그날 밤 나는 공방에 가서 반쯤 세팅하다 멈춰두었던 반지를 다시 꺼냈다. 중앙석이 비어있던 자리. 나는 서랍 안쪽에서 작은 담수 진주 하나를 골라 그 자리에 올려보았다. 완벽한 원형은 아니었다. 약간 일그러지고 표면에 미세한 결이 있었다. 하지만 빛을 받으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빛났다. 시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세팅을 마무리하고 작업등을 껐다. 공방이 어둠에 잠겼고 종로의 밤거리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소음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